안녕하세요. 우정철 양산법무사 채널입니다. 혹시 돈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심지어 채무자가 일부러 재산을 숨긴 것 같아서 답답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법적으로는 분명히 받을 권리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받아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바로 이런 경우에 채무자가 꼭꼭 숨겨둔 재산을 찾아낼 수 있는 법적인 방법들,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참고할 자료는요, 양산에 계신 우종철 법무사님이 쓰신 글인데요. 이분이 그냥 법무사님이 아니시고 울산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특별수사부 수사관, 청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수사관 출신이세요. 와, 실무 경험이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그만큼 오늘 정보, 신뢰도가 아주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판결문 같은 집행권한을 확보해도요. 채무자가 재산을 딱 숨겨버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정말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 법에도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채권자가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제도 두 가지를 마련해뒀습니다. 바로 재산 명시 신청하고 재산 조회 신청인데요. 오늘은 이 두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게 당신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상황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자, 내가 법원 판결이나 공증받은 서류 같은 공식적인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법적으로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게 딱 증명된 거죠. 근데 채무자한테 연락하면 맨날 돈 없다 이 말만 반복하고 진짜 재산이 있는 건지 있다면 어디에 뭘 숨겨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바로 그럴 때 채권자가 족번째로 딱 시도해볼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바로 재산 명시 신청입니다.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제도인데요. 말 그대로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저 채무자의 재산을 명확하게 밝혀주세요. 이렇게 신청하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채무자 본인이 직접 자기 재산 상태를 법원 앞에서 공개하도록 만드는 거죠. 아, 채무자 스스로 공개하게 만든다. 그럼 어떤 종류의 집행 권한이 있어야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냥 판결문만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모든 집행 권한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재산 명시 신청을 하려면 그 권리가 확정되어야 해요. 예를 들면 확정된 법원 판결, 이게 제일 흔하죠. 아니면 법정에서 화해나 조정을 한 조서, 또는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이나 지급 명령 같은 것들.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도 해당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뭔가요? 판결문 중에 보면 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적힌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아직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집행 선고부 판결은 재산 명시 신청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한에서는 제외됩니다. 확정된 권리에만 기초하는 제도라서 그렇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확정된 권리여야 한다는 거, 그게 핵심이네요. 가집행 선고부 판결은 안 된다. 이것도 꼭 기억해야겠어요. 그럼 요건을 갖춰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딱 하면 법원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네,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서를 보고 이유 있네라고 판단하면요. 채무자한테 재산 명시 명령이라는 걸 보냅니다. 이 명령서에는 특정 날짜, 이걸 재산 명시 기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날 법원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냥 몸만 오는 게 아니고 출석할 때 범인이 가진 모든 재산의 종류, 위치, 액수 이런 걸 다 적은 재산 목록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명령을 받기 전 일정 기간 동안 혹시 재산을 처분했거나 다른 사람한테 넘긴 내역이 있다면 그것까지 상세히 적어서 내라고 해요. 와, 그냥 지금 가진 재산만 쓰는 게 아니라 과거의 재산 변동 내역까지 내라. 이거 꽤 꼼꼼한데요. 근데요, 채무자가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목록만 써내고 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걸 제대로 하게 만들 만한 그런 장치가 있나요? 네,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법이 이 재산 명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아주 중요한 장치를 만들어놨어요. 채무자는 그 지정된 명시 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서요. 자기가 제출한 그 재산 목록이 진짜고 빠진 거 없고 거짓이 없다고 판사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요? 네, 선서. 법정에서 증인 선서하듯이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맹세하는 것과 비슷한 무게를 갖는 거죠. 선서까지 해야 한다니. 그냥 서류 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데요.
그럼 만약에요, 채무자가 법원 명령을 그냥 무시하고 그 명시기일에 안 나가거나 아니면 재산 목록 못 내겠다 이렇게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법원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따르면 당연히 제재가 따릅니다.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안 나오거나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또 나와서도 선서를 거부하면요. 법원이 결정을 통해서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치요? 감치가 뭐죠? 쉽게 말하면 유치장 같은 시설에 가두는 겁니다. 구금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민사 문제를 넘어서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걸로 보고 제재하는 거군요. 그럼 만약에 출석해서 목록도 내고 선서도 다 했는데 그 내용이 거짓말이면 어떡하죠? 일부러 중요한 재산 쏙 빼놓고 신고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그 경우는 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일부러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적은, 즉 허위 재산 목록을 낸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면요.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이요? 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재산 명시 명령을 보낼 때 이런 감치 가능성하고 허위 목록 내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채무자한테 미리 알려줍니다. 그만큼 이 제도가 엄중하다는 걸 알리고 좀 진실하게 신고하라고 유도하는 조치인 거죠. 이야, 감치나 형사처벌까지 생각해야 한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재산 숨기기가 진짜 부담스럽겠네요? 그럼 이 재산 명시 절차를 통해서 채권자는 최종적으로 뭘 얻게 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 거죠? 채권자는 채무자가 선서까지 하고 법원에 낸 그 재산 목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아무래도 법적 제재 위험을 감수하고 작성된 거니까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목록을 보고 채무자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나 예금, 자동차 같은 게 확인되면 채권자는 그 정보를 가지고 바로 구체적인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동산 경매를 신청한다든지 예금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걸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막연했던 채무자 재산을 파악하고 이제 채권 회수의 실마리를 딱 잡게 되는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 확실히 채무자를 압박해서 정보를 얻어내는데 유용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채무자가 감치나 형사처벌 위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재산을 숨기거나 아니면 목록에 나온 재산만으로는 내가 빌려준 돈을 다 받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면요. 그럼 거기서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바로 그럴 때를 대비한 다음 단계의 법적 수단이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산조회 신청 제도입니다. 재산 명시 절차가 어쨌든 채무자의 협조, 강제성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 어느 정도 의존하는 면이 있다면요. 이 재산조회는 법원이 아예 직접 나서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주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방법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에 근거하고 있죠. 법원이 직접 나선다고요? 와, 이건 훨씬 강력해 보이는데요. 그럼 이 재산조회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뭔가 조건이 필요한가요? 네, 그렇죠. 법원이 개인의 재산 정보를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강력한 권한 행사잖아요. 그래서 이걸 남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아주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재산 명시 절차만으로는 채권 만족을 얻기 어려운 채권자를 실질적으로 도와주려는 거지 무분별하게 남의 재산 정보를 막 뒤져보라고 허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있고요. 네네. 균형이 필요하겠네요. 구체적으로 재산조회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재산 명시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이걸 건너뛰고 바로 재산조회는 안 돼요. 명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군요. 네. 그리고 명시 절차를 거쳤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음 3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만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채무자가 재산 명시 명령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기일에 안 나왔거나 재산 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했을 때, 즉 명시 의무를 이행 안 했을 때죠. 둘째는 채무자가 재산 목록 내고 선서까지 다 했는데 그 목록에 적힌 재산만으로는 채권 전행을 갚기에 명백히 부족하다. 이게 인정될 때. 그리고 셋째는 채권자 잘못 없이 예를 들어 채무자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해외에 살거나 해서 채무자한테 재산 명시 명령 자체를 보낼 수 없었을 때. 이 3가지 중 하나의 요건을 딱 충족해야 비로소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와, 조건이 생각보다 꽤 까다롭네요. 재산 명시를 먼저 해보고 그 결과가 이 3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그럼 이 요건을 충족해서 재산조회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재산을 어디까지 알아봐 줄 수 있는 거예요? 조회 범위가 궁금해요.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는 정말 넓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관련 단체 등의 채무자 명의의 재산정보 조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나 각 시군, 구청을 통해서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 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같은 모든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계약이나 해약 환급금 같은 금융자산 정보를 싹 다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전부요? 와. 네, 뿐만 아니라 차량 등록 사업소를 통해서 자동차나 건설기계 소유 여부 확인할 수 있고요. 특허청을 통해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같은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까지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등기나 등록, 예치가 가능한 거의 모든 종류의 재산이 조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는 기본이고 지식재산권까지. 정말 촘촘하게 확인이 가능하네요. 야, 이 정도면 채무자가 재산을 진짜 완벽하게 숨기기는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네, 법원의 조회 권한이 워낙 광범위해서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채무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교묘하게 숨기지 않은 이상 본인 명의 재산은 대부분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네, 어떤 거죠?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재산 조회, 이게 공짜가 아니거든요. 아, 비용이 드는군요. 네, 조회 대상 기관이나 조회하는 재산 종류별로 법원이 정한 일정 금액의 조회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이 비용은 원칙적으로 조회를 신청하는 채권자가 먼저 법원에 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조회 항목이 많아지면 채권자가 내야 할 비용도 꽤 늘어나겠네요. 그럼 무작정 모든 기관에 다 조회해달라고 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선택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받아야 할 돈이 한 1,000만 원인데 조회 비용으로 수십만 원을 써야 한다면 실익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채권자는 본인의 채권 금액, 또 채무자의 평소 생활 모습이나 직업 같은 걸 고려했을 때 어떤 종류의 재산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지 좀 추측을 해보고 예상되는 조회 비용하고 회수 가능성을 잘 따져서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 조회 대상을 신중하게 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자가 비용을 내고 조회를 신청하면 법원은 해당 기관에 조회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이제 관리를 하죠.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서 이 조회 결과를 열람할 수 있고요. 여기서 발견된 재산을 기초로 이제 진짜 실질적인 강제 집행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은행에 예금이 꽤 있네? 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그 예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이나 전부 명령을 신청해서 돈을 찾아올 수 있고요. 숨겨진 부동산이 발견되면 경매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거죠. 재산 명시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재산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종철 법무사님의 글을 바탕으로 쭉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결국 채무자가 빚을 안 갚으려고 버틸 때 우리 법은 채권자에게 크게 두 단계의 추적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채무자 스스로 재산을 좀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재산 명시 신청이고요. 이게 잘 안 되거나 이걸로도 부족하다 싶을 때 꺼낼 수 있는 두 번째, 더 강력한 카드가 바로 법원이 직접 나서서 숨겨진 재산을 찾아주는 재산 조회 신청인 셈이죠. 이 두 제도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활용되면서 채권 회수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겁니다. 듣고 보니 집행 권한은 있는데 채무자 재산 파악이 너무 어려워서 답답했던 분들한테는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들 같아요. 그냥 마냥 기다리거나 포기하는 대신에 이런 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판결문 같은 집행권한은 그 자체로 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실제 집행을 해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죠. 재산 명시하고 재산 조회 제도는 바로 그 실제 집행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들을 이용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잘 따라야 하고 특히 재산 조회 같은 경우는 비용 부담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가능하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니까요.
오늘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는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저는 이런 법적 장치들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재산을 숨기라고 하는 채무자에게는 야, 너 완전히 숨길 수는 없어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제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이런 강제적인 재산 추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이 현실 자체가 어쩌면 우리 사회의 어떤 채무 이행 문화나 신뢰 시스템에 아직 좀 개선할 점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과연 현재 이 제도들이 채권자의 권리 보호와 채무자의 재산 은닉 방지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 혹시 절차의 효율성이나 비용 부담 측면에서 더 나은 방안은 없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회적인 논의와 또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문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